네, 반갑습니다. 저는 세계사와 각 나라 역사, 국제 정세를 한 20년 이상 연구를 하고 있는 김시열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떠먹여주는 TV 구독자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이 러우 전쟁이 대단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띤 사건인데요. 이 전쟁이 발생하기 전과 그 이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세계 정세의 판도를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력 균형 이론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자, 지금 현재도 수백 년 동안 세계는 이 세력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국제 정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판도 변화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겠습니다. 자, 세력 균형 이론이 처음 발생한 것은 17세기 유럽에서 30년 전쟁이 발생했을 때 세력 균형 체제가 만들어지는데요. 30년 전쟁은 1618년부터 1648년까지 독일을 무대로 원래는 신구교 종교 전쟁으로 벌어진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럽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이 신교 세력을 독일에서 이제 싸우면서 격퇴하고 독일 전체를 오스트리아 제국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프랑스의 리슐리에 총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그 분열되어 있는 독일 땅이 분열되어 있다면 거대한 완충지대로서 이 프랑스의 안보에 대단히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 독일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로 넘어간다면 합스부르크는 오스트리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도 합스부르크 세력이었기 때문에 프랑스로서는 양측에서 협공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군사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당시 리슐리에 추기경 이 총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프랑스의 국가 이익은 독일의 분열에 있다라고 그 본질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을 국교로 삼는 프랑스가 개신교 세력과 힘을 합쳐서 독일을 정복하려는 오스트리아를 격퇴시켜버리거든요. 그리고 만들어진 체제가 베스트팔렌 체제, 즉 세력 균형 체제가 작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 독일이 통일되지 않습니까? 독일이 언제 통일되냐 하면 그 이후로부터 한 200~300년 후에 19세기 말년에 통일됩니다. 1870년경에 보불 전쟁, 그러니까 프로이센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는데 이 프로이센이 승리함으로써 분열되어 있던 독일이 하나의 독일 통일 국가로 거듭나는데 이때 가장 기여를 한 사람은 천재적인 정치가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위협을 달성한 거죠. 자, 그러나 이 비스마르크의 이 위대함은 이 독일을 통일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세력 균형 이론에 따라서 자, 세력 균형 이론 이런 거예요. 자, 유럽에서 세력 균형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 분열되어 있던 독일이 통일된 사건은 세력 균형에 엄청난 변동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력 균형이 변동된다면 어떤 이 과정이 전개되냐 하면 원래 상태로 원래 세력 균형으로 회복하려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원상태로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비스마르크라는 천재적인 정치가가 생각할 때 이 독일의 통일이 세력 균형에 엄청난 변동을 유럽에 가져왔기 때문에 당시에 유럽의 가장 강력한 5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자,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러시아. 자, 이 5 세력 중에서 독일 통일을 바라는 세력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4개 강력한 세력이 4대1로 독일을 몰아붙인다면 기껏 1000년 만에 통일한 독일의 통일이 분열되어질 수밖에 없다. 원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파악을 하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생존적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해답을 찾아낸 것이 뭐냐면 자, 이 비스마르크는 세력 균형 이론에 따라서 5 열강을 무슨 수를 사용해서라도 외교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3대2의 구도로 만들고 독일이 3에 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구체적으로 한 정책은 뭐냐? 아마 세계사 시간에 나올 내용인데 3제 동맹, 황제가 다스리는 3 나라가 동맹을 맺거든요. 프로이센 독일과 오스트리아, 러시아, 황제가 다스리는 3 나라를 동맹을 맺어버립니다. 그럼 나머지 세력은 영국, 프랑스가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오스트리아, 독일이 한 팀이고 영국, 프랑스가 한 팀이니까 3대2가 구도가 되다 보니까 이 독일 통일이라는 엄청난 세력 균형의 변동이 기정사실로 굳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천재적인 그 비스마르크의 동맹, 백색 동맹 전략이라고 불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미소 냉전 똑같은 방식으로 재현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미소 냉전에서는 미국
과 대항하는 세력이 소련과 중공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헨리 키신저라는 사람이 닉슨과 함께 구도를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자, 중소 분열을 틈타서 이 닉슨이 뭐 핑퐁 외교라든지 이런 유화책을 사용해서 소련 품에 있는 중공을 떼어내서 끌어안아 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원래 1대2로 진행되는 미소 냉전이 오히려 2대1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1991년 소련 연방의 해체로 미국의 승리로 귀결된 거죠. 자, 지금 러우 전쟁도 이런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러우 전쟁이 지금 전후해서 세계 군사적으로 5열강 세력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미국, 중국, 러시아, 자, 유럽. 여기까지는 아마 쉽게 맞추실 거예요. 나머지 하나가 어딜까요? 나머지 하나는 극동입니다. 극동. 자, 한국, 일본, 대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군사적으로 이 5세력이 가장 막강한데요. 자, 전쟁이 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판도였냐 하면 유럽과 러시아와 중국이 하나의 공통점, 즉 반미라는 공통점으로 뭉쳤습니다. 유럽은요, 중국에다가 엄청난 경제적 협조가 진행됐고, 독일의 폭스바겐 가장 중요한 판매 시장으로 중국을 상대해 왔거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해저 파이프 가스 관을 라인을 통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가스를 러시아의 절반 이상 의존하는 그런 아주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전으로 본다면 유럽, 중국, 러시아 3과 미국 극동 세력 2. 그래서 3대2의 구도였습니다. 마치 미소 냉전 초기 단계랑 비슷하죠. 그런데 이번 전쟁이 터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전쟁이 터지면서 유럽은 자신과 우호 세력이라고 생각했던 러시아가 유럽의 앞마당인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진정한 유럽의 적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베이징에서 시진핑이 중러 관계가 리미트가 없는, 상한선이 없는 그런 관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러우 전쟁을 통해서 가장 러시아를 많이 지원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자, 원래 가스, 석유를 유럽에 많이 러시아가 팔았었는데 전쟁을 통해서 단절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인도와 중국이 이 러시아와 가스 에너지를 사줬거든요. 그리고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가 포함된 기술 부품들을 전부 다 이 우회 경로를 통해서 지원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이 러시아가 진정한 주적이 됐는데 이 진정한 주적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세력이 중국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그전에 전쟁 전에 관계가 좋았던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를 끊고 미국 편에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구도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유럽, 중국, 러시아 대 미국 극동 관계였는데, 대립이었는데, 전쟁 후는 중국, 러시아 대 유럽, 미국 극동. 그런데 러시아는요, 무려 3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거의 모든 군사 무기가, 재래식 무기가 다 소진되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국력은 전성기 때 비교해서 50% 수준이다. 그렇다면 1.5대 3 정도의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을 보신다면.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본다면요, 지금 러우 전쟁이 종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종전 이후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러시아가 전쟁 후에도 과연 중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러시아와 중국은 국경을 어마어마하게 접하는 그런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국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다 서방 진영이 제공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에너지 시장도 그렇고 또 모든 기술 부품, 기술 지원 같은 것들도 러시아는 서방 진영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중국을 벗어나서 서방 진영으로 가담할 것이다. 자, 그래서 장기적인 판도를 본다면 1대 3.5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판도 변화를 말씀드렸는데요. 판도 면에 대한 보충적 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뭐냐 하면 바이든이 러우 전쟁 시작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자, 조만간에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조만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반드시 침공할 것이다.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나 우리 미국은 이번 전쟁에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핵을 가진 러시아랑 3차 대전 하고 싶을 그런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요, 제일 무서운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기분 좋게 침공한 것이다. 그런데, 자, 미국이 참전 안 했나요? 참전했죠. 왜냐하면 군인을 한 명도 투입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모든 첨단 군사 무기, 모든 포탄, 필요한 물자,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필요한 운영 자금까지 모두 다 미국이 지원했거든요. 자, 실제 전쟁의 양상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번 러우 전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제공권이 양쪽의 어느 한쪽도 장악을 못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모든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을 지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어 있던 페이트리어트 첨단 미사일 방공 요격 시스템이 있거든요. 미국이 제공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미사일들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맞출 수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공권을 장악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역시 공군력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제공권을 장악 못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육상 전투밖에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자, 육상 전투의 양상은요, 어떻게 진행됐냐 하면 이 우크라이나 평원에 러시아 기갑군단이 이제 밀고 들어갔죠. 그런데 하늘에서 미국의 인공위성, 공중 드론, 정찰 자산, 정찰기 이런 것들이 24시간 그 러시아 기갑군단의 실제 위치를, 좌표를 실시간으로 캐치해버립니다. 그 정보를 어디로 보낼까요? 우크라이나 포병부대나 로켓 부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포병부대에서, 로켓 부대에서 우크라이나 병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발사 버튼을 누릅니다. 그거 말고는 할 일이 없어요. 그 발사 버튼을 누르면 그 포탄이 155mm 포탄, 로켓들이 정확하게 그 우크라이나 평야에 진입한 러시아 기갑 차량들을 때려버리거든요. 러시아도 비슷하게 반격했고요. 자, 그렇다면 누가 전쟁을 하는 겁니까? 우크라이나 병사가 한 일은 버튼을 누르는 일밖에 없었다고요. 자, 미국의 저는 대리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중요한 화제로 연결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바이든이 이 전쟁에 절대 참전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실제로는 말을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든이 이 전쟁을 유도한 측면이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1950년 한국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자, 한국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 발발 5개월 전에 미국의 그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소위 그 유명한 애치슨 라인을 그어버려요. 알래스카, 알루샨 열도, 일본 열도, 필리핀 열도를 잇는 라인을 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 전쟁 발발 5개월 전에 이 애치선 라인 안쪽을 지키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전 세계에 선언한 겁니다. 이 애치선 라인 바깥에 두 곳이 중요한데요. 바로 한반도와 대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애치선 라인 선포의 의미는 뭐냐? 미국은 한반도와 대만을 방어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스탈린과 김일성이가 100% 신뢰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그 애치선 라인 선포를 듣고 아마 미군의 대규모 개입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졌었고, 그래서 북한군이 38선을 뚫고 내려온 거죠. 그런데 실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방어하지 않겠다고 한 미국이 어떻게 했나요? 자, 바로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서 16개 국가로 구성된 연합사령부를 결성을 하고 그 대장을 미군 장성이 하잖아요. 그리고 불과 몇 달 후에 인천 상륙작전을 진행해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은요, 이 한국 전쟁의 발생 원인을 미국에 의한 남침 유도라고 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100% 여기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는 자신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쟁을 유발시키는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바이든이 이 전쟁을 만약에 유도한 거라고 가정한다면 그 이유는 뭐냐면 제 생각은 미국이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는 일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가 가장 국제정치학적으로 우려할 만한 일이 뭘까요? 저는 그것이 유럽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럽의 중심 국가인 독일이 과거 메르켈이라는 독일 총리가 16년간 통치하면서 한 일이 뭐냐 하면요. 자, 러시아 발트해에 있는 러시아에서 해저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했거든요. 독일까지 이어지는.
노드 스트림 1, 2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러우 전쟁 발발하기 전에 당시에 독일 총리 숄츠를 옆에 배석을 시켜놓고 바이든이 전 세계를 향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 만약에 러시아가 침공한다면 미국이 나서서 노드 스트림 1, 2 라인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숄츠가 아무 소리를 못했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실제로 노드 스트림 1, 2가 폭파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누가 폭파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자, 이번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얻고 싶은 가장 목표는 뭐였냐? 유럽과 러시아가 에너지 측면에서 단절시키는 것을 목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에너지 면에서 단절된다면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유럽과 러시아 동맹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러시아가 팔던 그 가스 시장을 미국이 대신 차지했거든요. 미국의 LNG가 유럽에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 이 LNG 시장에서 미국이 강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전쟁이 이 에너지 식량 위기에 끼친 영향은 나누어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먼저 식량 문제부터 말씀드린다면, 식량 공급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곡물 생산 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최근 임시 휴전을 하는 과정에서 흑해에 대한 안전보장 협정이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식량 공급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방해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식량 공급은 큰 문제가 없다고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문제인데요. 에너지에서는 사실은 과거하고 달리 지금 중동에서 엄청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석유값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2010년대부터 셰일 석유 가스가 새롭게 추가적으로 공급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에너지 위기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국제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유럽과 러시아의 에너지 제휴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러우 전쟁의 배경이 이러한 미국의 우려를 해결하는 성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을 일어나기 전에는 유럽이 거의 러시아에 100% 에너지를 의존했었는데 유럽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자, 아까 노드 스트림 1, 2 라인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복한다 하더라도 유럽은 과거의 러시아를 파트너로 생각했다가 유럽을 공격하는 진정한 주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자신을 위협하는 적을 이롭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유럽이 전쟁 끝난 후에는 러시아 에너지의 100% 다시 회복하는 건 불가능하고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제한적 수준밖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자, 지금 미국이 러우 전쟁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나온 얘기인데요. 언론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자, 노드 스트림 2 운영 회사의 지분을 미국이 인수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원래 노드 스트림 1, 2가 각각 파이프라인 2개씩이 있었고 총 4가닥의 파이프라인이 있었는데 지난번 아까 폭파했다고 말씀드린 게 이 4가닥 중에서 3가닥이 폭파됐거든요. 한 가닥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 한 가닥의 파이프라인이 노드 스트림 2에 속하는 파이프라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전후에 러시아가 다시 유럽에다가 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물량의 4분의 1밖에 가능하진 않죠. 그런데 러시아로서는 지금 이 노드 스트림 1, 2를 끊어버린 주체가 바로 미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반대하면 아무리 하나의 가닥이 살아남아 있다 하더라도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인에 대한 운영권을 아예 미국한테 넘겨버린다면 미국이 이 운영에 대한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가스 라인을 잠궈버릴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어쨌든 러시아는 유럽 시장을 일부나마 제한적으로 회복하는 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미국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기 때문에 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러시아가 이제 처한 문제는 뭐냐면 자, 러시아로서는 종전을 하느냐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 러시아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어떤 방법을 통해서 먹고 살았습니까? 주로 석유하고 가스를 유럽 시장에 판매하면서 수입을 얻은 그런 나라였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번 전쟁을 통해서 유럽 시장이라는
그 에너지 시장이 끊겨버렸어요. 밥줄이 끊겨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자, 종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종전이 되고 나서 다른 대체 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생계 수단이. 자, 그래서 유럽 시장을 대체할 만한 시장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아주 강하게 필요성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의 푸틴은 작년이죠. 24년에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이런 문제를 협의하러 간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POS-2 라인 건설을 협의하러 간 거예요. 파워 오브 시베리아 2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파워 오브 1은 이미 존재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시베리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가스관이 하나 있는데 이 가스관을 통해서 1년에 267억 입방메타 가스를 중국이 이제 러시아로부터 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양이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원래 정상 시세의 절반 이하로 사기 때문에 타산도 맞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 푸틴은 시진핑을 만나서 라인에다가 추가적으로 1년에 한 500억 입방메타 가스 정도를 보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새롭게 건설하자. 그러니까 POS-2를 건설하자. 이렇게 얘기한 건데 만약에 이것이 추가된다면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자, 만약에 500억 입방메타 가스를 추가로 공급받는다면 중국이 필요로 하는 모든 가스 에너지는 100% 러시아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종의 종속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진핑으로서는 이걸 받아들이기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자, 게다가 이 POS-2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러시아는 돈이 없고요. 자, 그러나 시진핑 입장에서도 중국도 최근에 경제가 폭망 직전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이 비용을 부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현재 전쟁이라는 특수한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상 시세의 절반 이하로 사고 있는데 러시아로서는 거의 이렇게 계속 산다면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정상 시세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진핑이 냉정히 거절해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푸틴이 유럽 시장을 대체할 시장으로 중국 시장을 컨택해 봤는데 중국이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푸틴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푸틴이 베이징에서 바로 다른 나라로 이동하거든요. 어디로 갔을까요? 북한의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자, 푸틴은 김정은을 만나서 이 문제를 협상하러 간 거예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의제를 논의하는데 그중에서 철도와 에너지를 의제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북한 평양까지 확장 연결되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푸틴이 러시아가 뭐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이익이 발생합니까? 물류가 막 터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 가스 파이프라인이 북한까지 연결됐다. 그래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모든 가스를 다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되면 그게 러시아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마 김정은은 무상으로 제공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과 김정은이 철도와 에너지 문제를 상의한다는 뜻은 즉 시베리아 철도와 시베리아 가스관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는 저는 최종 목적지가 부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부산까지 이 시베리아 라인을 확장을 허락한다면 그리고 부산 근처에는 그 여천 석유화학 단지가 있습니다. 아마 그 부근에 거대한 가스 저장소가 생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러시아산 아주 값싼 PNG죠.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 기체 상태의 가스를 아주 영가로 대한민국 정부가 살 겁니다. 그리고 일본도요. 안 사겠습니까? 되게 싼 가스를 살 수 있는데 게다가 동남아시아도 반드시 살 것 같고요. 심지어는 중국의 해안지방 도시들도 상당히 아마 구매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산까지 만약에 그 라인이 확장된다면 거대한 동아시아 시장이 에너지 시장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기존의 유럽 시장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미국의 허락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는 문제거든요. 자, 미국이 생각할 때 러시아를 끌어안아서 미중 패권 전쟁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요구는 러시아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가스 에너지, 즉 에너지, 가스와 석유, 이 에너지 부분을 유럽 시장을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동아시아 시장을 제공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미국은 유럽보다는 동아시아를 시장을 제공하는 것이 이 군사 지정학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선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유럽과 러시아 너무나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동맹이 된다면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데 지금 시베리아
어마어마한 거리를 건너와서 동아시아 시장에서 이제 확장된다는 것은, 그리고 극동지방은 한국, 일본, 대만은 70년 이상 미국에 완전히 충성하는 그런 동맹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을 선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관련 뉴스를 하나 소개드리면, 트럼프가 알래스카 LNG 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에 한일이 참여하고,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가스를, LNG를 장기적으로 구매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했고요. 지금 한국의 실무팀하고 미국의 실무팀이 이 문제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만약에 가정인데요, 시베리아 가스관이 부산까지 확장이 되고, 이것은 물론 수년 이상 시간이 걸릴 문제이죠.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값싼 러시아산 에너지를 한국과 일본이 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걸 미국이 허락한 셈이 되고, 그런데 막상 자신이 판매하고 싶은 알래스카 LNG는요, 한국, 일본한테 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LNG니까 무지하게 비싸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래스카 LNG를 한국, 일본이 사게 만들려면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이 바로 이 사업 초기 초창기부터 한국, 일본의 자본이 참여해서 장기 구매 약정을 맺는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 한 1년 전부터 북한이 심상치 않는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1년 전부터 북한은 우리를 과거와 다른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를 남조선 또는 남조선 괴뢰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1년 전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북한의 문서에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빼버리거든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북한이 배신해서 북러 군사동맹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한 군사력을 1만 명 이상의 병력을 러우 전쟁에 투입하기까지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최근에 북한의 심각한 대전략 변화를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분석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이 과거 수십 년 동안 추진해왔던 핵과 ICBM 개발에 관련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과거 수십 년간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핵과 ICBM을 개발해왔는데, 이 핵 개발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다면 누가 이 개발을 결정했을까요? 저는 김일성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유지를 이어받아서 손자까지 이러한 핵과 ICBM을 개발하는 목표를 추구해왔다. 추구한 이유는 뭐냐면요, 70년 전에 발생한 한국전쟁을 분석할 필요가 있거든요. 한국전쟁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남한이 경험한 전쟁과 북한이 경험한 전쟁이 완전히 양상이 달랐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 하면, 북한의 경우에는 미군 폭격기가 엄청난 폭탄을 쏟아 부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남한에 대해서는 동맹국이니까 한 발의 폭탄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군 폭격기가 쏟아부은 폭탄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2차 대전 때 연합국이 사용했던 모든 폭탄의 양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퍼부었습니다. 자,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70년 전에 북한 전역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생지옥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지옥 같은 상황을 북한인들은 경험을 했고, 남한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당연히 김일성도 그런 경험을 가장 처절하게 한 사람입니다. 자, 김일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일성은요, 2차 한반도 해방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미국과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그렇다면 한반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미군이 개입하지 않겠느냐 하는 방법을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일성이 찾은 아이디어가 바로, 북한이 핵과 ICBM을 보유한다면, 자, 미국의 LA나 뉴욕을 핵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감히 미국이 한반도 전쟁에 개입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들 김정일한테 유지를 이어 넘겼고, 아들 김정일도 동일한 거죠. 김정은도 동일했으니까 지금까지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2023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자체 핵무장 얘기를 언론에 살짝 비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워싱턴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워싱턴 핵동맹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자, 만약 북한이 됐건 뭐 중국, 러시아가 됐건 간에 핵무기로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나라가 있다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로 핵 보복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만약에 그 나라가 북한이라면 북한이 핵공격을 했을 경우는 그날로 북한 정권을 파멸시켜버리겠다고까지 바이든이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정은은 완전히 멘붕이 온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핵과 ICBM을 보유하고 있으면 미국이 개입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몽상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소위 우리가 최초로 오픈한 미사일이 있습니다. 현무5라는 미사일이거든요. 이 미사일은 특징이 벙커버스터형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관통탄이에요.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재래식 탄두를 자랑합니다. 무려 8톤에서 9톤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지하에서 폭발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폭탄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깊이 내려가냐 하면요. 강화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100m를 내려가고요. 일반 토사일 경우는 300m를 뚫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한반도 전쟁 유사시에 김정은이 지하 방카에서 전쟁 지휘를 하지 않겠습니까? 김정은이 지휘하는 지하 방카가 수십 군데 되는데요. 이미 그 위치가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카 지하 깊숙이 300m쯤에서 김정은이 전쟁 지휘를 한다고 했을 때 참수작전이 이제 진행이 된다면 현무5 같은 미사일이 수십 발 발사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하 방카로.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지하 방카를 최소 100m는 뚫고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100m쯤에서 폭발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그 더 밑에 깊이 있는, 지하 깊이 있는 김정은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100m에서 터진다 하더라도 지중해에서 폭발을 하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는 거죠.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여파가, 충격파가 그 방카에 있는 공기 흡입구라든지 갱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매몰돼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김정은이 이 사실을 모를까요? 자,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자신이 이때까지 믿어왔던 그 신념체계가 무너지고 자신의 생존이 보장받지 못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북한이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통일하지 않겠다 그러고 심지어는 중국을 배신하고 러시아와 동맹까지 맺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시선을 좀 넓혀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시진핑 같은 경우는 중국의 국가 목표를 가장 중요한 국가 목표를 어디에 설정했을까요? 시진핑은 동의하시겠지만 대만 수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2027년 전후에서 아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라고 다수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 군대가 미군보다 더 우월하진 않지 않습니까? 자신들도 잘 알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의 시진핑이 이 미국과의 전쟁을 감안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전략을 어떤 전략을 설정했을까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중국은 미국의 군사력을 대만에 집중시킨다면 승산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지구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미군의 군사력을 분산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진핑이 지금 우리 한반도와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동유럽에 러우 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발생하기 전 2022년경에 러시아의 푸틴이 베이징에 와서 시진핑을 만나거든요. 이 전쟁에 대한 양해를 얻기 위해서 방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시진핑이 푸틴한테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자, 중러 관계는 리미트가 없는 그런 관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리미트가 없다. 즉 상한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 중국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군사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중국의 시진핑이 러우 전쟁을 사주를 했다라고까지 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 중동에서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즉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거의 준 테러 집단이죠. 이들이 이스라엘 국경선을 넘어서 도발했죠. 이 국경선 주변에 이스라엘 거주민 마을들을 습격해서 무려 1,000몇백 명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제거를 합니다. 그런데 하마스라는 집단은 단독 생존이 불가능하거든요. 하마스는 누가
지원을 해주는 나라가 될까요? 100% 이란이 지원해주는 그런 나라가 하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으로서는 하마스가 공격을 했지만 그 배후에는 이란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란도 과거 수십 년간 핵 개발을 시도하다 보니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서방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자산인 석유를 판매 금수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석유를 팔지 않고서는 경제를 운영하기 어려운 이란이 이란 석유를 전 세계에서 이란 석유의 90%를 단 한 나라가 사주거든요. 그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당장 중국이 이란 석유를 매입을 중단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란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하마스의 배후에는 이란이 있고 이란의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중동에서 벌어진 이 분쟁조차도 결국 중국의 배후에 영향력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정리를 좀 해드린다면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발생하지만 이런 모든 분쟁을 아우르는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중 신냉전이다. 그래서 모든 분쟁에는 미국과 중국이 개입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북한의 최근 대전략 변화 중에서 북러 군사 동맹이 이제 벌어졌고 북러 군사 동맹이 벌어짐으로써 중국과 북한이 상당히 괴리가 발생한 거죠. 그리고 지금 러우 전쟁이 이제 종전 상태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 중재를 종전에 대한 중재를 미국이 하고 있거든요. 자, 미국이 사실 가장 중요한 국가 목표는 바로 중국 제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제압을 위해서 이 트럼프 신정권이 채택한 방법은 구체적인 전략은 지금 러시아 끌어안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미소냉전 때도 비슷했습니다. 그 당시에 소련이 중공과 한 팀을 이뤄서 미국과 대항을 하는 형세였는데 그 닉슨 대통령 시절에 헨리 키신저라는 그 국무장관이 중소 분쟁이 발생한 틈을 타서 소련 품에서 중공을 떼어내버리거든요. 미국에서 끌어안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소련 중공 2대 미국 1, 2대1 구도에서 오히려 소련 대 미국 중공 구도가 됨으로써 소련이 결정적으로 취약해졌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991년 소련 연방이 해체되어 버립니다. 소련 연방 해체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은 저는 키신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지금 러시아에 대한 러시아 끌어안기를 영 닉슨 전략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닉슨이 과거에 소련으로부터 중공을 끌어낸 것처럼 그 정반대로 이번에는 중공 품에서 있는 러시아를 끌어안음으로써 중국을 제압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이제 변수는 우리 대한민국은 러우 전쟁 과정을 통틀어서 뭐 인도적인 지원을 했을지 몰라도 직접적인 군사 지원은 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이제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넘어간다면 한러 관계는 파탄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푸틴이 여러 번 했는데 다행히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는 전쟁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필요성 때문에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부활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는 어떻게 바뀌냐 하면 미국, 러시아, 남한, 북한이 연결됨으로써 중국을 봉쇄하는 그런 변화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경제 안보 측면에서 최근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질 이 사건은 미국이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입니다. 이 관세 전쟁은 단순히 뭐 협상을 통해서 진정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의 최종 결과는 중국 고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관세 전쟁을 통해서 미국을 포함하는 서방과 중국은 완전히 분리가 되는 디커플링 단계로 접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될 경제 안보 전략은 이런 디커플링 국면에서 한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진영 입장을 고수해야 됩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시장에서 우리 한국의 제조업하고 중국의 제조업이 전방위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쟁 속에서 중국의 관세율이 지금 145% 아닙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25%인데 아마 10%대로 떨어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관세 격차를 중국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오늘 시점에서도 미국향 중국 수출이 거의 3분의 2가 줄었다고 하거든요. 아마 거의 다 전멸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축소된 물량 전체를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쉬운 나라가 우리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가장 압도적인 기회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도 미국이 압박이 단순히 관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호관세 대상 국가가 57개 국가인데 이 나라들하고는 개별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개별 협상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유 수출을 막겠다는 거예요. 자, 중국이 베트남을 통해서 미국을 수출하게 되면 관세율이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베트남한테 미국이 중국에서의 수입을 확연히 줄이라, 오히려 차단해라 이렇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려면 우리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축소를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중국한테 수출하는 부분은 느리거나 유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현상은 뭐냐면 중국이 미국 수출이 좌절되기 때문에 그 미국으로 갈 수많은 그 물량들을 아주 덤핑으로 전 세계 국가들한테 뿌릴 수밖에 없거든요. 뭐 거의 밀어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테무나 알리 같은 그런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저가 제품들을 대량으로 아마 밀어내기를 시도할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우리가 미국을 고려한다면 비관세 장벽이라도 세워서 이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미중 갈등은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경적인 지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미중 갈등이 도대체 국제정치학적으로 어떤 내용에 해당되는 건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이제 독특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미국은 전 지구상에서 하나의 지역 패권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지역이라는 것은 하나의 대륙을 거의 통제하는 지역 패권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메리카의 패권국은 미국입니다. 그러나 아시아나 유럽에서는 패권국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아메리카 패권국인 미국이 자신의 국가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려면 국제정치학자들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자기와 같은 패권국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차단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미국은 20세기 들어서 유럽과 아시아에서 패권국의 등장을 4번 정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국제정치학자들은 미국에 의한 해외 균형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1차 대전이 1914년에 발생하는데요. 독일의 빌헬름 황제가 유럽 패권을 차지하려고 일으킨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막바지에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독일 제국의 야욕이 꺾여버리죠. 독일 제국은 멸망해버립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역시 마찬가지로 독일이 동일한 이유로 2차 대전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그 아돌프 히틀러가 일으킨 그 2차 대전에서도 역시 막바지 단계에서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독일 3제국이 멸망해버립니다. 심지어는 아돌프 히틀러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애인하고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동시대에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소위 그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다 점령해버리죠. 심지어 진주만까지 기습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원자폭탄을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때림으로써 아무 잘못도 없는 일본 주민 수십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일본이 항복해버리죠. 그리고 일본을 점령한 메가드 사령관이 메가드 헌법이라는 헌법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일본의 평화헌법입니다. 이 평화헌법 구조에 보면요, 전쟁 포기 규정이 있습니다. 일본은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도 포기한 그런 비정상적인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의 미국의 준식민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2차 대전 후에는 소련이라는 공산국가가 세계 적화를 시도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련이라는 그 유라시아의 패권 도전 세력에 대해서 유라시아의 모든 나라와 동맹을 맺고 소련을 봉쇄해버립니다. 소위 미소냉전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소냉전이 수십 년간 이어지면서 1991년에 소련 연방이 해체돼 버리거든요. 자, 20세기 동안 미국은 4번의 해외 균형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패권에 도전하는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중 경쟁은 21세기 들어서 5번째 미국의 해외 균형 행위의 대상국이 된다라고 국제정치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관세 갈등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가정이 맞다면 중국은 이 지금 중국에 대한 압박, 관세,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아마 많은 카드들이 활용이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중국이
멸망할 때까지 저는 진행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런 미중 갈등은 최하 저는 10년 이상 가는 장기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치열한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이익을,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과 포괄적 동맹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군사 동맹이었지만 그것을 확대해서 안보 면에서도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되고, 또 첨단 기술, 또 다양한 산업 협조를 통해서 모든 분야에 미국과 강력한 포괄적 동맹을 맺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반도체, 배터리, 조선, LNG, 원자력, 수소에너지 같은 분야가 미국과 긴밀하게 산업 협조를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한반도에서 구체적인 주도권의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2022년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에서 낸시 펠로시란 하원 의장이 방한을 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미국 정치 서열 한 3위 정도에 되는 그런 거물인데 윤 대통령이 이 사람을 만나주질 않습니다. 피해 다녀요. 그리고 그 동시에 그 박진 외무장관을 중국 베이징으로 파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70년 한미동맹 역사 중에서 가장 한미 간의 긴장이 고조화된 시기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윤 대통령이 왜 낸시 펠로시를 피했냐 하면, 당시에 통설은 어떤 주장을 하냐 하면, 당시에 북미 간에 종전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전협상. 종전협상이 된다면, 우리가 종전이 되면 유엔 사령부가 해체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삼축 체계를 강화한다든지 필요하다면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했던 강경파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낸시 펠로시를 보내서 지금 북미 간에 벌어지고 있는 종전협정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협조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반발을 한 거죠. 자, 그러나 그 몇 달 뒤에 미국은 윤 대통령을 여러 방면으로 설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설득이 이루어진 것 같은 게 그 몇 달 뒤에 8월 달입니다. 22년 8월 달. 그때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차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윤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건 뭐냐면, 북한이 핵 포기 의사만 표명하더라도 한국은 북한이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다 제공해 주겠다. 우리가 도로, 철도, 전기, 통신, 공공시설, 병원, 상하수도, 이런 모든 인프라를, 모든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고 해주겠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선제 타격 운하는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이것은 종전협상을 진행 중이었던 미국이 강력하게 한국 대통령을 설득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정이 어떻게 진행된 거냐 하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북한에다가 종전이라는 카드를 제시하는 거고, 그러나 북한이 종전이 됐다 소치더라도 경제를 재건해야 되는데, 그 경제 재건에 대한 모든 비용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으로 대한민국이 부담한다는 그런 어떤 패키지성 이 일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핵 해결, 종전, 그 다음에 담대한 구상 패키지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진행되다가 중단이 된 거죠. 왜냐하면 몇 달 뒤에 동유럽에서 러우 전쟁이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러우 전쟁도 하나의 중요한 카드였고, 한반도도 중요한 카드였는데, 이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이 지금 말씀드린 이 패키지성 협상이 지하에 묻혀버린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다시 러우 전쟁의 종전과 함께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을 선언한 이상 우리가 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의 개발에 참여하는, 그리고 그것은 결국 북한, 남한이 경제적인 어떤 협조체제가 된다는 뜻이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연해주를 개발한다면,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이 러시아는 연해주를 이 중국의 위협에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한러 관계가 부활되고 연해주 개발에 참여만 할 수 있다면, 이것이 국제정치학적으로는 중국이 동해로 진출하는 것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그런 억제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주도권이 강력하게 우리한테 넘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중 경쟁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세계 전체를 놓고 다투는 패권 투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 조야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개념이 아주 인구에 회자되고 있거든요. 이 단어는 하버드 대학교의 그레엄 앨리슨이라는 교수가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요. 이 책에서 소개됐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이 책에서 최근 500년 정도 세계 패권 투쟁 관련 역사를 연구를 했는데요. 16번의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이 16번 중에서 무려 12번이 실제 군사적인 충돌, 전쟁으로 이어졌고 4번이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전쟁이 발생한 케이스하고 발생하지 않는 케이스가 그 구분 기준이 앨리슨 교수는 바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걸린 경우는 거의 전쟁으로 이어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500년 전에 유럽 그리스에서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에 양 세력 간에 이제 패권 투쟁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양쪽으로 이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려 27년간 패권 투쟁을 진행을 하는데 아주 참혹한 내전이 발생한 겁니다. 굉장히 이제 그 국토 전체가 초토화되고 완전히 폐허화되다시피 하는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 내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중해 세계에서 그리스가 최강 패권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 몰락해 버립니다. 그만큼 중요한 전쟁이었고, 이 투키디데스는 역사가인데요. 이 펠레폰네소스 전쟁, 이 그리스 내전사를 기술한 역사가입니다. 이 사람은 이 전쟁이, 이렇게 참혹한 전쟁이 왜 발생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을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은 한 문장으로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이 양세력 간의 이 처절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아테네의 세력 신장과 이를 지켜본 스파르타가 매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패권자인 스파르타가 무섭게 부상하고 있는 아테네의 그 세력 신장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전쟁은 불가피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의 국제 정치학자들이 바로 이런 개념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이제 용어화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미중 경쟁이 바로 21세기 들어서 이제 새로운 국제 패권 투쟁이라면 이것이 이제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분석 여하에 따라서 미중 경쟁이 단순히 뭐 두 나라 간의 경제적인 어떤 대립 이런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충돌, 즉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자, 최근 수십 년간 동북아에서 중국이 무섭게 부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 패권 국가인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보면서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근거를 말씀드리면 최근 수년 동안 중동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전부 다 철수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그 철수된 군사력이 거의 아시아 쪽에 서태평양 쪽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모두 다 중국 때문에 이렇게 철수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 전쟁은 이 국제 정치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어떤 말까지 하느냐 하면 제발 내 이론이 틀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기 이론이 맞으면 전쟁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논점으로는 만약 미중 사이에 전쟁이 발생한다면 어느 곳에서 전쟁이 발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 3군데 정도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남태평양 바다에서 해전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양안, 그러니까 중국, 대만 사이에 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3곳 중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단연코 한반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한반도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그 미중 간의 전쟁이 남태평양 바다에서나 아니면 대만 전쟁에서나 발생한다면 지금 한반도에 사는 우리에게는 사실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미중 전쟁이 한반도에서 발생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생사존망을 가늠하는 그런 중대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국가인데요. 이 새우등 터지는 국가,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는 이 국제 정치학에서 가장 유일한 생존 전략을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외적 균형 전략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끼어있기 때문에 우리 그 한반도 주변에는 세계 군사력 1위, 2위, 3위 국가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 러시아, 중국입니다. 자,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군사력이 상당히 강하다고 알려지고 있죠. 재래식 전력만 본다면 세계에서 5위 또는 6위 정도라고 평가받고 있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핵무기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세계 군사 5, 6위를 하는 강한 군사력 국가라고 하지만 세계 1, 2, 3위에 핵무기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을 상대하기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외부에 강력한 동맹국과 제휴를 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세력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 정도거든요. 그런데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가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국가 이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미 경중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양다리라든지 중립 전략을 채택하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국제 정치학에서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자, 유럽의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중립국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스위스가 위치한 곳은요, 지정학적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스위스는 알프스 고산지대에 있는 고산지대 국가인데요. 스위스는 주로 뭐 관광객이라든지 등산객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그런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 스위스 주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스위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나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가 무장 중립을 주장하고 우리가 무장하고 있으니 우리한테 쳐들어오면 공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다른 주변 국가들이 그래 중립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한반도는 대단히 중요한 군사 지정학적 요충지다 보니까 우리 한반도가 어느 쪽으로 붙느냐에 따라서 패권 향방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양다리라든지 중립을 취하게 된다면 이러한 회색 지대에서는 양쪽에서 공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정치학에서는 그래서 이런 전략은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고 유일한 전략은 외적 균형 전략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 국제 정치가 아주 살벌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무정부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무정부 상태에서는 모든 국가가 자신들의 그 생존을 가장 중요한 국가 목표로 설정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떤 국가의 생존을 이제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힘은 단연코 군사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사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군사력 중에서 육군, 해군, 공군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제정치학에서 가장 중요한 군대를 어떤 군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보통 미 해군 같은 경우는 거대한 항공모함이 있잖아요. 이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한 척에 무려 수조 원이 들어간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뭐 스텔스 전투기 같은 경우도 한 대당 뭐 수천억 가는 엄청난 고가 장비가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정치학에서는 육군이 가장 중요한 군대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패권 투쟁에서 상대방을 항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국의 육군을 동원해서 상대방의 수도를 점령해야 됩니다. 점령하고 그 위에 전후 통치까지 이어져야 되겠죠. 그런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군대는 육군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육군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육군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가장 최대의 전선 국가는 미국이었습니다. 당시 2차 대전의 직후에 미국은 세계 경제 규모의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의 강대국이었거든요. 경제력으로나 군사력 최강의 국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얼핏 생각하면 유라시아 국가들이 그 엄청난 힘을 가진 미국을 무서워해서 2등 국가인 소련과 힘을 맺고 동맹을 맺고 미국에 대항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라시아의 모든 나라들은 오히려 1등 국가인 미국과 손을 잡고 소련에 대항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취했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 바로 소련 육군이 무서워서 그랬던 겁니다. 소련 육군은 배 한 척 띄우지 않고도 유라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자신의 육군으로 공격할 수 있거든요. 자,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육군한테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태평양이나 대서양 같은 대단히 큰 바다를 건너와야 됩니다. 자, 이것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나라에 이 상륙작전 할 수 있는 대단히 큰 군함이 있거든요. 아마 2만 톤 가까이 되는 독도함이라는 상륙작전 거대한 군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륙작전 전용 이 독도함에 우리 해병대 병력을 몇 명이나 실을 수 있을까요? 700명 정도밖에 실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큰 바다를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1등 국가의 미국이라도 유라시아 국가들은 무서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이 중국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중국이라는 아시아 국가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14개 나라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친중 국가는 2개밖에 없습니다. 북한하고 미얀마입니다. 나머지 모든 국가들은 반중, 친미 선택했거든요. 그 이유는 역시 중국 육군이 두려워서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월남 전쟁을 통해서 상당히 장기간 미국과 정말 엄청난 전쟁을 한 나라이죠. 그런데 이 베트남이 미국과 최근에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육군이 무서워서 그랬던 거예요. 그만큼 이 육군이 되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리고 역사를 보더라도 모든 전쟁은 80에서 90%가 모두 주변 국가의 전쟁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원교 근공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가까운 나라가 무서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제 동맹이라는 누구랑 손을 잡아야 되는 문제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동맹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이고 종속적인 개념이거든요. 동맹은 그 자체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맹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주적이 누구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주적이라는 것은 자국의 생존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타국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적이 우리 한반도에 사는 대한민국한테 어떤 나라가 주적일까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북한이 주적이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다르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주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그 군사력이나 국력으로는 우리를 죽일 수가 없거든요. 전쟁을 일으킨다면 3.1치도 군수물자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핵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공갈용에 불과하거든요. 그렇다면 자, 지금 미국은 뭐 우리의 동맹국이니까 열외로 하고요. 자, 일본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일본이 우리의 주적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우리는요, 군사력이 비슷한데 군사력이 비슷한 나라가 바다 건너 상륙작전을 해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한국은 서로를 죽일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주적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주적이 될 수 있을까요? 러시아도 주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요, 지금 유럽 국가라고 봐야 되거든요. 러시아의 모든 그 군사력, 자원, 이런 모든 부분은 우랄 산맥 서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만약에 대한민국과 전쟁을 결정한다면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서 대규모 파병을 해야 되고 엄청난 규모의 군수물자를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전쟁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 몇 방만 때려버리면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실질적으로 러시아는 우리를 죽이기 어려운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자, 중국은 북한을 통해서 중국 육군을 우리한테 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중국 육군이 가장 크게 위협하는 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리를 정말 위협하는 주적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것만 가지고 동맹을 선택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외적 균형 전략을 구사해서 우리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하는 동맹국은 가장 강한 국가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미중 사이에 어느 나라가 강할까요? 미군이 세겠습니까? 중국군이 셀까요? 당연히 미군이 셉니다. 자, 어떤 전문가들은 한 10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또는 기술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져서 상대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조차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조차도 불리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태평양이라는 큰 바다를 건너와야 되는 그런 불리함이 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압도적으로 미국 군사력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미국이 훨씬 강력한 세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주적이 또 중국이고 미국, 중국 중에서 더 강한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적 균형 전략에 우리의 동맹국으로 삼아야 되는 나라는 단연코 미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반도의 외교 균형, 생존 전략의 열쇠는
바로 한미동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시간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여쭈고 싶은 부분은 우리 국가 안보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과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방향에 부안해동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이미 우리는 상당히 경제력으로나 군사력으로나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많은 그 선배 세대들이 노력해서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안심하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안보관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